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의 일본 읽기입니다. 오늘은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동국대학교의 이연중 교수님이고요. 미국 정치나 국제법의 전문가이고 또 한국 국내에서는 그 많이 얻는 SSCI 논문집을 만든 분이라서 굉장히 우수한 분이에요. 오늘은 미국의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모셨는데요. 그러면 교수님 간단하게 뭐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 자기소개 인사 좀 부탁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용주입니다. 동국대학교 법대 교수로 있고요. 뭐 우수한 건 아니고 호사카 유지 교수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은 그 미국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또 우리가 깊이 이해하려고요. 이러한 기회를 앞으로도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제를 보시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마가라고 쭉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메가, 예. 메가입니까? 네, 메가라고 메가. 예, 예. 이것은 Make America Great Again. 네. 뭐 다 아마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요. 이게 과연 성공할까? 이런 부분인데 먼저 행정명령을 굉장히 많이 지금까지도 취임 이후에 그렇게 발령했지 않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네. 자, 지금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취임한 이후에. 한 달 조금 넘었죠. 조금 넘었죠. 자, 이것을 좀 일단 결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실 행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예, 교수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우선 행정명령이 뭔지를 좀 아셔야 될 텐데요. 그렇죠. 우리로 말하면 일종의 대통령령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그런 대통령이 직권으로 발효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준법률적 성격을 가진 건데요. 이 행정명령이 왜 있냐 하면은 미국은 대체로 이제 대통령보다는 원래 전통적으로 의회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이제 의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기가 어렵다 보니까 대통령이 직권으로 이렇게 행정명령을 이제 딜리버링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명령인데 행정명령을 그만큼 많이 쓴다는 것은 의회의 그 대표성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죠. 제가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나온 행정명령을 쭉 한번 봤더니 뭐 별게 다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이 첫날도 뭐 수십 개가 나왔거든요. 취임 첫날도. 심지어는 뭐 종이빨대 금지법, 금지명령 뭐 이런 것까지 나와갖고 이게 과연 연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문제인지, 그리고 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뉴욕시의 혼잡 통행료 같은 면제 같은 것들도 일부 언론에서는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그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행정명령이 워낙 많아서 제가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데 트럼피즘을 대표한다고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립주의나 반지성주의라든지 이런 문제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트럼프 출범과 함께 미국이 많이 변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미국이 그렇군요. 그랬고요. 조금 바이든 내에서 성격을 좀 달리하던 게 이쪽으로 오지 않았냐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바이든이 조금 변화를 시킨 건가요? 네네. 제가 미국을 지금 이렇게 미국과 접촉을 하다 보면 미국의 위상이 예전보다는 많이 지금 국제적으로 흔들리는 게 사실이고요. 결국은 돌아온 트럼프 인간은 안 변합니다. 그 사람 79세예요. 안 변합니다. 뭐 70대 할아버지가 사람 변하는 거 보셨습니까? 문제는 그를 둘러싼 이제 환경과 조건이 지금 바뀌었다는 데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오늘 띄워놓고 한번 네네. 시청자들이 관심 있는 좀 말씀을 해보시죠. 네. 예. 그리고 거기 일론 머스크가 지금 더 화제가 아닙니까?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
라는 것을 맡았어요. 네. 이것을 도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것이 그 USAID라는 네. 이건 어떤 기금인데 국제개발처죠. 그렇죠, 그렇죠. 기금이죠. 예, 그게 뭐 1,600명 정도의 직원들이 있는데 네. 거의 다 해체시켜 버렸다. 네네.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일론 머스크의 의도, 사실 이것은 트럼프의 의도인데 당연하죠. 이게 그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트럼프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업가들이에요. 사업가 사업에는 적당할지 모르지만 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는 이 사람들의 생각을 차용할 필요는 있지만 전면에 나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겠습니까? 돈이에요, 100%. 그리고 가끔 요번에도 보니까 그 루비오 그 국무장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뭐냐면 우리 즉 미국의 선의를 그간에 이용해 먹고 왜곡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선의가 없습니다. 오직 이해만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USAID를 네, 그 USAID가 지금 네, 해체되면서 그 미국이 발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영향력 자체도 많이 줄어든다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사실 그 오히려 중국이 그 틈에 네. 많이 들어갈 것이다. 아, 그럼요. 중국이 오히려 그 미국이 지금까지 그 여러 가난한 나라를 지원했는데 네네. 그게 사라지니까 네. 중국이 많이 그 여러 나라를 지원하기 시작할 것이고 네. 그러니까 중국을 오히려 그 트럼프가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근데 USAID는요, 좋게 말하면은 해외 국제 원조처지만 이 미국의 공작 정치의 기본 그렇죠, 자금들입니다. 근데 지금 네. 유탄을 맞은 데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그 극우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 풍선 날리는 그 사람들 거기도 돈이 안 들어온대요. 그래서 요새 못 날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예 보면은요. 사실 그 뭐 미국 CIA 통해서 그 USAID하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공작을 했습니까? 좋은 예. 일도 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USAID가 많은 돈을 주는 데가 NED 네. 라는데 NED가 미국 민주주의 기금 그런 식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뭐냐고 하면 그 레이간 때 만들어졌다. 아, 예. 그렇게 해서 그때는 민주주의를 세계 확산시킨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아닌 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바꾸기 위한 네. 그러한 그 기금이 바로 NED인데 네. USAID가 거기에 기금으로 다 주는 데라고. 네네. 그래서 그것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민주주의화라는 것을 그게 하나의 미명하에 여러 나라의 정권을 전복시켜 왔다. 맞습니다. 라는 바로 그게 공작이라는 말이죠. 이게 지금 예. 이제 그거에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보셔야 되는데요. 미국에서 말하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건 미국적인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미국의 이해를 그 현지에서 그 정권이 이렇게 실현하고 있으면 그걸 민주주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도 가끔 보면 뭐 예컨대 저 기억나요. Is Kuwait democracy? 이렇게 물어볼 때, 그러니까 쿠웨이트가 민주주의냐 그 소리는 뭐냐면 친미 국가냐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정부도 가치 연대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예, 민주주의를 그렇죠, 공유하는 그렇죠. 그래서 한미일 그랬는데 그 문제가 얼마만큼 미국적 영향력을 받아들이느냐 그렇게 봅니다. 저는요 항상 국제법학자로서 nation is value free라고 주장을 하는데 주권 국가는 그 성격상 가치에서 중립적입니다. 그 자체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일본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저도 굉장히 어떤 분노하지만 그 일본이라는 그 주권 국가 자체는 매우 중립적입니다. 우리가 좋다 나쁘다 평가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가 아마 NED가 National Endowment of Democracy일 텐데 그런 그 친미 정권을 전 세계에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을 텐데 그 아마 이 자금이 트럼프 쪽으로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열받아갖고 야 그거 다 없애 이렇게 나간 거겠죠. 그 돈 그러면 딴 데 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일론 머스크도 그것을 잘
알고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니까 그 USAID 그리고 NED를 해체하는 선봉에 지금 서 있는 게 그렇죠. 일론 마스크이고, 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는 사실상 그 중국에 대해서 강경파가 아니냐 네.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머스크는 테슬라 공장이 상하이에 아주 큰 게 있어가지고 그럼요. 예. 그리고 진증파로 사실상 알려져 있어요. 네네. 그 어머니가 굉장한 진증파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머스크의 어머니가 폐우같이 생겼어요. 저 머스크 엄마까지 모르는데. 예, 예. 80세인데 되게 아름다워. 네네. 그런데 중국을 아주 좋아해. 네네. 예, 그래서 머스크 자체에도 중국하고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미국 안에서는 원래 트럼프 정권은 반중인데 네. 그런데 머스크는 친중이니까 네네. 이게 계속할 수 있냐 이러한 이야기가 있기는 해요. 있긴 합니까? 예, 있기는 합니다. 트럼프가 반중인가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아니라고 보는데요. 네, 보통 그러니까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그 경제 전쟁을 시작한 게 트럼프잖아요, 사실. 시작은 했죠. 시작은 했는데. 자, 그 부분 조금. 예. 그러니까 반중이 사실 아닐 수 있다라는. 네네네. 아니, 사실은 트럼프는 돈이죠. 근데 뭐 바이든도 그랬고 반중 친중 이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간단히 구분되는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는 표현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을 반중이다 친중이다 구분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고,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정치, 특히 대외 정책의 가장 기본은 전 세계 지구상 어떠한 도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걸,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마침 중국이 일종의 미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챌린저로 왔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 대해서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는 기존에도 서유럽도 있었고 지금 다 저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너무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좀 다원적으로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트럼프 정권 안에 예를 들면 루비오 국무장관은 상당히 그 중국에 대한 강경파이거든요. 네. 네, 그러나 머스크 같은 사람도 네. 또 완전히 넘버 2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네.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 밸런스를 생각하는 정권이 되어 있다. 네. 그렇게 일단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자, 일단 그 트럼프주의자들의 이념적인 성향, 그 특징을 조금 볼까 생각합니다. 네. 먼저 그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미국 우선주의. 이게 뭐 다 트럼프가 하는 것은 다 미국 그 우선주의인데, 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뭐가 가장 특징적일까요? 가장 특징적인 한마디로 하자면 이제 미국의 PC,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국어로 보자 뭐 정치 올바름이라고 할까? 근데 이 정치 올바름을 배제하는 거죠. 여기서 PC라는 개념은 어떤 다원성, 그리고 좀 더 진보적이고 어떨 땐 급진적 사고, 예컨대 뭐 성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고, 이런 류의 모든 한 사회가 구성되고 있는 마지널 포인트에 있어서의 생각의 다양성을 다 제한하는 거. 이걸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다양성 사회. 그렇죠. 다원성을 다 죽이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미국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네요. 도리어 제가 공부했던 때보다 저희 선배님들, 대선배님 70년대 공부했던 분들이 말씀하시기에는 그때의 미국은 굉장히 진보적이고 새로운 생각이 계속 주입되던 시기였대요. 그래서 수업보다는 대학에서 정말 진짜 새로운 이상과 어떤 상상력과 창조성이 막 이렇게 토론되던 게 대학이었는데, 요즘 보니까 전부들 뭐 MBA 갖고 돈 벌자 이렇게 그런 문제들인데, 결국은 America First는 미국이 조지 워싱턴 이후 지금까지 견지해오던
대전제인데 이 대전제에서 이 다양성, 미국이 갖고 있는 다양성과 다원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게 지금 트럼피즘의 핵심 논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간의 성에는 남성하고 여성 이외는 없다. 없다. 절대 안 된다. 예, 이런 것도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다양성, 다원성을 네. 배제하는 당연하죠. 그런 생각이죠. 굉장히 미국의 그 극우주의적 종교적 가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하고 아마 연결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판지손주의다 네. 이런 식으로. 네네. 그러니까 이거 판에리트주의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거죠. 예. 그게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아니 그러니까 똑같은 건데 이 트럼프 보면요 자기가 그 선거 유세 때도 나는 공부 많이 한 사람 싫다 그랬어요. 본인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 공부 많이 했고 뭐 엘리트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뭔가 다양성을 추구하는 또 이렇게 좀 튀는 생각 이런 것들을 배제해야지 자신의 어떤 부동산 업자로서의 그 자본적 이해를 충족시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 대통령 저렇게 된 이유가 본인이 확실한 그 이유가 있잖아요. 돈 좀 어떻게 해보겠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거라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사실 그 전에 그 아베 신조 전 총리하고도 네. 사이가 좋았잖아요. 네. 아베 신조도 공부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미국서 대학 나오는데 영어도 더럽게 못하더라고요. 그때 아베 신조가 어떤 대학을 일본에서 나왔는데 그 대학도 일본에서는 좋은 대학이 아니었어요. 네네. 그리고 거기에 교수가 그러니까 지도 교수죠. 지도 교수가 한 이야기가 아베크는 처음부터 공부해야 된다. 총리가 된 이후에도 그렇게 이야기도 했고요. 그리고 포츠담 선언을 읽은 적이 없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진짜 놀랐어요. 네, 그 아베 신조하고 너무 사이가 좋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판지손주의라는 거 일단 이해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도자가 되는 것들은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보이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 대통령이 됐을까 그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정치 심리학적으로 결국은 그 정치인의 결핍과 유권자의 결핍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그래서 정도전은 절대 이성계가 될 수가 없대요. 너무 완벽한 사람이 너무 그러니까 지금 입장에서 보기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정도전 같은 사람이 싫은 거예요. 너무 생각이 뛰어나고 근데 미국에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있으면 자신의 정치적 이해가 구현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싫어하는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뭐 시간이 사실 계속하니까요. 이게 오늘은 첫 번째 주제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만 하고 중간에 광고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세 번째로서는 그 미국의 지금 트럼프주의의 특징으로서는 보호무역주의가 있잖아요. 그리고 경제 민족주의라고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 뭐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지금 관세를 뭐 25%다 50%다 지금 저렇게 하고 있는데 이건 미국이 추구하던 길이 아니에요. 미국은 전후에 갑자기 지금 엄청난 강대국이 돼서 우리 그냥 계급장 뛰고 프리스타일로 경쟁하자고 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게아트가 미국 주도로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관세를 저렇게 한다는 건요. 다시 보호무역 주기로 컴백한다는 건 미국이 그만큼 지금 돈이 없어요. 네, 지금 지표 경기는 좋은데 너무 물가가 오르고 이제 분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지금 아마 미국이 설립된 이후로 이렇게 돈이 없을 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걸 어떻게 아냐면은 뭐 통계로도 나오지만 그거 이전에 제 미국 친구들이 입만 열면 돈 없다 그럽니다. 그래요? 미국이 돈이 없으면 어떻게 미국이 그래서 그러네.
회의도 못하고 학회도 못하고 예전 같은 그럴 사람들 아닌데 근데 제 친구들도 소련 냉전 시기 그때보다도 지금 미국이 어렵다고 자기 살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미국 시민들도 그렇고 뭐 교수들도 그렇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세계적인 지원 그런 곳으로 완전히 근짜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네요. 그거는 정치적 캐치프레이즈겠죠. 뭔가 적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그래서 지금 미국의 중산층들이 굉장히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우리 레드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중서부 미드웨스트 쪽에 열심히 일을 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 목이 타서 빨갛게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못 살지? 사실은 그 이면에 어떤 체제적인 문제가 있는 건데 이념적인 문제와 그런데 이제 트럼프는 적을 둔 거죠. 봐라. 저놈들 돈 주다 봐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중국이 그러는 거다. 이렇게 적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냥 일종 캐치프레이즈일 뿐이지 사실은 그로 인해서 미국이 이게 이렇게 어려워진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 관세주의로 네. 그 미국을 이르탄 좀 부유하게 만든 과거의 대통령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네. 거기 위리엄 맥킨리라든가 예. 그런 사람들의 시대에는 진짜 네. 포무욕이 목표 들어갔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그거는 100년 전이에요. 120년 전. 그러니까 말도 안 돼. 그때는 미국이 정말 그런 맞아. 나라예요.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 승인을 하려고 했는데 어디 미국을 첫 번째 승인한 나라가 저기 중동인 어떤 술탄이 승인을 했대요. 그래서 그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이 거기에 보낸 그 친서가 있는데 우리 같이 별 볼 일 없는 나라를 승인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그게 그 나라 거기 있어요. 국립박물관에 있을 정도인데 120년 전에 미국은 오늘의 미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은 전후 미국이 세계 최강국이 되고 전 세계 GDP의 60%까지 갔을 때 정말 강했거든요. 압도적 미국. 그거에서 세계에 정말 좋은 가치를 선도했고 정말 민주주의와 어떤 국제 평화 이런 미국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뭐 저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더 이런 소문이 좀 있거든요. 금값을 급등시킨다. 예. 그게 미국 주도를 해가지고 네. 금값을 급등시켜가지고 미국의 풀을 굉장히 만들 생각이 트럼프 정부에 있다.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다 이게 소문이에요. 네네.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금을 사기 하나라 시작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뭐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엄청 올라갔는데 지금. 네. 그렇죠. 물론 이것은 확실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들으신 분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해서 금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하고 알려놓습니다. 이거 교수님 레퍼런스 갖고 말씀하신 거 아니니까 우리끼리 얘기한 거니까 괜찮습니다. 또 하나 광고 전에 이야기를 좀 나눌까요? 미국의 지금 트럼프 정권의 특징은 반이민 정책이죠. 네. 예.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미국이 원래 이민국가 아닙니까? 미국의 기본적인 가치 체제, 그다음에 이념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는 거죠.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다양성의 문제들, 70개 인종이 에스닉 오리지널리티가 지금 70개가 되는데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지금 불법 이민자들 지금 이렇게 축출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징기스칸이 그랬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뚫는 자는 흥할 거라고. 지금 미국은 성을 쌓고 있습니다. 실제 트럼프 일기 때 멕시코하고 광고라네요. 벽 쌓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민 문제는 제 주변에 있는 친척들도 그렇고요. 미국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직격탄을 직격탄이죠. 지금 한국이 비자 맞고 있습니다. 비자 심각해요. 예, 맞습니다.
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파격적인 이야기를 매일 쏟아내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새 우크라이나하고 유럽 그것을 배제하여서 미국하고 러시아의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뭐 사실 시작됐어요. 네, 이 행방에 대해서 좀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제렌스키를 제외하자 이런 거잖아요. 네. 사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의 당사자이고 피해자인데 당사자, 피해자를 완전히 빼고 침략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러시아는 침략자, 푸틴은 독재자잖아요. 그런데 트럼프는 제렌스키가 독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렌스키를 완전히 빼고 미국하고 러시아가 협상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고 나섰어요. 조금 요새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그러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전쟁의 피해자는 우크라이나 맞습니다. 전쟁의 네. 당사자는 미국이고요. 그렇죠. 네. 뭐 다 아는 사실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트럼프가 정부가 출범할 때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중에 가장 중요했던 게 전쟁입니다. 두 가지 전쟁이 지구상에서 동시에 일어났죠. 가자 지구하고 이제 우크라이나에 집중하면은 트럼프가 계산하기에는 이 우크라이나는 자기의 이해를 위해서 나온 전쟁이 아니라 네오콘들이 일으킨 전쟁이고 네오콘들의 자금은 결국은 민주당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 돈줄을 끊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그래서 트럼프가 유세중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취임한 이후에도 가끔 이야기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제렌스키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네. 또 여러 가지 연설문을 보면요. 트럼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이든이 했다. 네네. 예.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을 허용한 사실이 있다. 있죠. 예. 저도 그것은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게 특히 전쟁이 시작된 2022년 2월 초에 푸틴이 그것을 물어봤어요, 사실. 그럼요. 바이든에게. 그럼요. 그런데 바이든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토에 가입하고 싶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크라이나의 주권적인 그러한 권리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들은 푸틴은 이거 절대 안 되겠다라고 하여서 2일 후인가? 네. 2월 24일에 침공을 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말하고 싶은 것은 민주당이 특히 바이든이 이 전쟁을 유도했다. 네. 이 이야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리가 있습니다. 네. 이 전쟁이 얼마나 복잡한 건데요. 대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해서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침공한 거는 자기네들은 물론 특수 군사 작전이라고 하지만 분명히 전쟁을 일으킨 거는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푸틴이라고 한다면 단순히 이 문제를 그냥 좌시할 수 있겠느냐. 왜냐면은 냉전 종식됐을 때 제임스 베이커가 그때 당시 소련에 대해서 약속을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1인치론이라고 해서 나토는 1인치도 동진하지 않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는 계속 동진했는데 러시아가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로 삼은 게 우크라이나거든요. 그렇죠. 이것만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파기하고 나간 게 사실은 미국이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지금 푸틴을 동조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아까 네이션 이즈 밸리 프리라고 해서 푸틴은 나쁜 사람이고 뭐 일컨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트럼프는 나쁜 사람이고 바이든은 좋은 사람입니까?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푸틴 당의 그 상황을 우리 쪽으로 하자면 예컨대 어느 날 자고 깼더니 일본이 해상 자위대를 동원해서 독도를 침탈해 버렸어요. 아, 그러십니까? 우리 좀 얘기 좀 해봅시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대통령이라도 당연히 군사적으로 조치해버리죠. 그렇죠. 그런 사태가 지금 벌어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분명히 네오콘 자금은 저 트럼프는 못 받았고 저 바이든 민주당은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돈 놓고 돈 먹기죠. 예, 돈 아까 챙기려고. 네오콘 자금이라는 것은 그 NED를 통해서도 많이 들어간 거죠. 아, 사실상. 그 정도 그 코 묻은 돈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하. 전 세계 이 특히 그 미사일 디펜스 같은 거, 뭐 요즘 나오는 그 최첨단 무기 시장 같은 거에서 나오는 그러려면 이제 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야 되고 또 이런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한 그 여러 가지 그 디펜스 이니셔티브가 생성돼야 되거든요. 걔들이 그 NED 같은 거 조금 코 묻은 돈 가지고 그러겠습니까? 예, 그냥 그야말로 전 세계를 뒤집어 버리려고 저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네. 그래서 뭐 예전에 아시겠지만 저 트럼프의 그 대북 협상 때도 트럼프가 뭐 나중에 좀 아쉬워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예, 그쪽에서 막아서 못하겠다 그러는데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거 단순히 러시아 문제. 근데 러시아에서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빠져나오면서 가자에 집중하자는 소리죠. 왜냐면 그쪽 자금은 이제 유태인 자금은 이쪽으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자에 집중해서 뭐 거의 부동산 개발한다면서요. 근데 어이가 없어요, 지금 진짜로. 그러고 지금 구르고 있는 사람인데요, 뭐. 예. 예. 사실 그 트럼프가 유세중에 암살 미스를 당했잖아요. 아, 네. 예, 예. 뭐 22살 정도에 그 청년이 네. 그렇게 총을 쐈는데 그 청년의 폐후에는 아주 거대한 네. 그러한 무기 업체 같은 게 예. 있었던 겁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서 그러한 전쟁을 전식시킨다. 네. 그러면 무기업체라든가 네. 이게 그 돈을 못 풀게 되잖아요. 뭐 가설이지만 어쨌든 네네. 네네. 일단 가설이에요. 뭐 충분히 일리 있는 가설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청년은 그 트럼프를 일단 트럼프 향해서 총을 쏠 때까지는 다 알고 있었는데 네. 다 보였는데 그러니까 저격수들은 총을 쓰지 않았어요. 아, 예. 예. 그게 그 위에 네. 그 스나이퍼들의 탄시의 최고 책임자는 바이든이었어요. 왜냐면 시크릿 서비스니까. 네, 그렇죠. 예. 당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 대통령, 네. 전직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도 시크릿 서비스가 보호해야 돼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때 트럼프 집회에서 모든 경비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게 트럼프 행정부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5분 정도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아, 예. 뭐또 영상 나오죠. 예, 예, 그거. 다 나오죠. 네네. 네,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많은 곳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한다고 해요. 네네. 예, 그래도 이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 암살 미스가 있은 직후에 사살돼요. 네. 그 청년이 진짜 네. 불쌍해요. 그럼요. 어떤 면에서는. 네네. 그래서 이 행방 우크라이나를 배제하여서 미국과 러시아만 할 건지 네. 이 행방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나토 문제들이 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우크라이나에 투입했던 비용을 어떻게 회수하느냐 그게 결정적이겠죠. 실제 지금 미국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어떻게 미국이 거기다 투입했던 자금을 회수하느냐 문제들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 국면이 바뀐 게 바이든 행정부는 푸틴 러시아하고 안 좋았는데 트럼프는 뭐 사업상 푸틴하고 뭐 무리 없이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저게 진행될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두고 봐야 같지만 되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는 가능하면 정리하고 가자에 집중하자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네. 전 세계에서 전통적으로 세 군데에서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다는 게 미국의 대전략인데 지금 두 군데에서 하는데 그 두 군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거기 2월 24일에 유엔에서 결의안이 2개 나왔거든요. 네. 근데 하나는 그 안보리 네. 결의안이었고 하나는 총회 결의안이었어요. 총회 결의가 같이 나오죠. 예. 예, 예. 총회 결의안만 말씀드리면요. 이게 그 우크라이나하고 유럽 쪽에서 낸 네. 그 사실상 전쟁을 전식시키자라는 내용이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그 비난 결의안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193개국이 참여를 해가지고 그 13개국이 찬성을 했어요. 근데 공동 그 발의한 사람들 중에는 나라 중에는 한국하고 일본도 들어가 있어요. 네. 50개 네네. 나라가 그러니까 찬성하자 우크라이나 살리자 이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반대한 나라가 18개. 네. 거기에 미국이 들어갑니다. 네네. 그거 재밌죠? 네. 지금까지 그러니까 바이든 정권하고는 완전히 그 반대가 됩니다.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은 러시아 그리고 북한, 러시아, 북한, 미국이 한패가 됐어요. 네. 이거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중국은 기권했습니다. 65개 국가가 기권을 했는데 거기에는 중국은 여러 가지 뭐 생각이 있으니까 기권을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은 북한하고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나라였는데 네. 이거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가지고 가겠다. 예. 이거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 거죠. 뭐 항상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렇죠. 또 협력하기도 하고 그래도 국제정치라는 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는 항상 러시아에 대해서 반대했죠. 그렇죠. 했는데 이게 완전히 그 반대편으로 와버렸어요. 네네. 좀 여론의 추이가 그렇고 특히 뭐 요즘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그 그 우크라이나 전선의 그 북한 파병 문제들도 전부 계속하더라 통신이거든요. 근데 자꾸 한국에서도 특별한 레퍼런스 없는 상태로 그걸 보도를 하는데 글쎄 저렇게 많은 병력이 파병돼서 전투병으로 활동하는데 요즘이 특히 SNS 전쟁이잖아요. 하루에만 해도요. 수만 개의 그런 그 동영상이 올라오는데 크레디블한 어느 정도의 레퍼런스를 가진 동영상은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군사 전략상으로도 저렇게까지 안 보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뭐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얼마 전에는 보니까 또 뭐 우크라이나에 있는 북한군 호로를 한국에 보내겠다고 국제법상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자국에 송환하는 게 원칙이죠. 예, 그래서 요새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게 그 야르타 회담 2.0이 아니냐. 네. 예, 야르타 회담을 다시 그 보고 있는 듯한 그런 것을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르타 회담이 있었던 것은 1945년 2월 달이었고요. 찬소는 크림반도, 바로 그 러시아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서 뺏은 크림반도. 거기 참 아름다워 가보고 싶어요. 그렇죠. 네, 참 거기에 야르타라는 데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있었습니다. 그때 처칠, 영국의 처칠, 그리고 미국의 루즈벨트, 그리고 소련의 스탈린이 주로 참여해가지고 야르타 회담을 했는데요. 자, 왜 요새 그 트럼프가 진행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처, 그것이 야르타 2.0이라고 하는가요? 글쎄 저는 그거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야르타 체제 자체는 냉전이 그러니까 2차 대전을 끝내고 그 다음에 냉전 체제를 성립하게 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되고 있는 건데요. 2차 대전과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다릅니다. 2차 대전은 선발 제국주의 국가들이 합쳐서 후발 제국주의자들을 집단 린치한 거고요. 지금은 우크라이나는 지금 황당한 상황에서 나토와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 끼어갖고 지금 도륙이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얄타 회담에
세컨 버전으로 조금 보일 수는 있는데 이 전제가 되는 역사적 상황은 얄타 회담하고 상관없는 전혀 다릅니다. 예, 지금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국제 정치에서 보면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영업상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갖고 혹하고 이렇게 예, 그러는데 그거를 지금 이 사진 그 자료 사진에 나와 있는 그 얄타 회담 상황을 보면요, 제가 미 영소가 그 연합국의 주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2차 대전은 또 추축국이 있었고, 근데 지금 누가 이렇게 거대하게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동등한 선에서 보질 않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네. 사실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당시는 소련, 이번에는 러시아가 들어와 가지고 미국이 당시는 루즈벨트가 스타린을 너무 좋게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 이후는 뭐 트루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지만 처음 루즈벨트는 소련하고 세계를 양분해서 지배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지금 트럼프도 그 러시아 거기에 또 중국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이게 세계의 강대국으로 이제 세계를 지배할 생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그 생각으로 얄타 2.0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언급한 게 아닌가. 예, 물론 그 배경이라든가 역사적인 맥락이 전혀 다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때 루즈벨트의 판단이 잘못되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의 판단을 그 후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얄타 2.0이라고 하면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는 모를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그 정도 급 체급이 아니죠. 그렇죠. 그 정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그 우크라이나는 그냥 희생시키는 거죠. 희생시키는 거죠. 우리도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게 우리도 강대국 사이에 뭐 청일 전쟁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그 사이 껴 다니는데 어떤 면에서는 당시는 대한민국이 한반도가 당한 것이고 그것이 현재 우크라이나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좀 크기는 우크라이나는 크지만 그러나 러시아하고 유럽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러한 완충지대라는 면에서 한반도도 해안 세력하고 대륙 세력에 끼어 있는 그 완충지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뭐 베라루스하고 그 우크라이나 이게 아주 큰 한반도로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중요한 역사적 교훈으로 지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젤렌스키가 왜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자기가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그 풍선 날려가면서 북한의 그 어떤 도발을 유도했지 않습니까? 저 전쟁 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 못 모르고 지금 전쟁을 했는데 전쟁은요 항상 전쟁을 나는 건 인간의 본성인데 전쟁을 끝내는 거는 굉장히 그 법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요 문제를 그 남의 나라 문제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의 입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자극해가지고 그 한반도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어떤 이상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국지전이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전쟁은요 한번 불붙으면요 국지전 차원으로 안 가요. 이게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한반도에서는 세력 균형을 그 일으켜가지고 완전히 만들어가지고 평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요. 결정적이죠. 거기서 평화 공존. 벗어나는 그러한 정권은 망국 정권이에요. 그럼요. 그렇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거가 어떻게 보면 이번 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레슨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현준 교수님을 모셔서 미국 정치를 중심으로 또 한반도의 문제, 그 우크라이나의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 시간이 다 왔기 때문에요. 이 정도로 또 미국 정치 이야기를 할 때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고요. 자, 마지막에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굉장히 제가 정말 열렬한 팬인 호사카 유지 교수님 방송에 출연해서
좋은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뭐 또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예, 지체 없이 와갖고 부족한 아마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네. 또 좋은 말씀 있으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그걸 반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